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오늘 오전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아람 기자, 현재 실종 추정자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오늘 오전 11시 조금 지나서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6시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실종 추정자는 구조대원이 지하 1층에 잔해물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실종 추정자가 발견된 곳 위에 아직도 콘크리트 더미 등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사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장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이곳으로 연결되는 길도 모두 건물 잔해로 덮여 있어서 통로를 만드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당국은 현재 구조대원 80여 명과 구조견 10마리를 투입해 건물 내부 다른 지점에 대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무너진 아파트에 설치돼 있어서 추가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도 준비 중인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는 대형 해체 크레인이 필요한데 이 해체 크레인이 지금 전부 군산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구조당국은 실제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17일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이 공사에 참여했던 협력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현재 산업개발과 협력 업체들의 계약 관계에 특이점은 없었는지 그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무소는 현재 수색과 안전 문제로 영장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협력 업체를 먼저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은 또 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현장 감리자에 대한 1차 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화이자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초도 물량은 2만여 명분으로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치료제를 우선 투약 대상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초도 물량은 2만 1,000명분입니다. 앞서 정부는 76만 2천 명분을 계약했는데 이달 말에 1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충북 오창의 물류창고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에 입고한 뒤 전국 각지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초도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정부는 우선 투약 대상을 정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 가운데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투약 대상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투약이 시작되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지난 10일 증상이 발현한 환자부터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치료제 투약과 관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증상과 필요성에 따라 치료가 제공되고 비용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화이자사에 먹는 치료제는 하루 아침 저녁으로 2회씩 5일간 복용하는데 복용 중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치 분량을 다 먹어야 합니다. 약 배송은 재택치료자의 경우 보호자 등이 담당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나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7명으로 이틀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의 경우 391명으로 어제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48명 줄어든 701명이고 사망자는 하루 새 44명 늘어 누적 치명률은 0.91%입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38.8%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청와대 개편 방안과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등 집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노원구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강북 지역 재건축이 안전진단 대폭 강화로 봉쇄됐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주택 문제로 고통을 줬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책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방향, 가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더 나은 삶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되 결과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4월로 예정했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일정을 중단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외부 연락을 끊은 채 집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정체 상황에 대책을 고심 중인데 정의당 선대위는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서 일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안 후보를 포함한 3자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북 제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인사들과 러시아 단체 등이 제재 대상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보도에 심연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틀 만에 미사일 발사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전격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제재 명단에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그리고 러시아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관련 개인, 회사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직접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ose tools to hold to account the DPRK for its violations. 나아가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제재 대상 추가를 제안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됩니다. I stand today unified in our condemnation of the DPRK's most recent missile launch, which the Security Council will discuss shortly. The DPRK's January 5th ballistic missile launch is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하지만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 미지수여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이모 씨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심장 질환을 앓다 대동맥 파열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그젯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보자 이모 씨는 심장 질환을 앓다 대동맥 파열로 숨진 걸로 추정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늘 오전 진행한 부검 결과 이 씨 시신에서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으로는 대동맥이 찢어지거나 파열된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동맥 이상은 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이 있을 때 발생 가능한 심장 질환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이 씨에게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가 있었고 보통 사람의 2배 가까운 심장 비대증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 내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씨가 머물렀던 객실에 누군가 들어오는 등의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주 토요일인 8일 아침 외출한 뒤 객실로 돌아왔는데 숨진 채 발견된 이번 주 화요일까지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 객실에서는 이 씨의 질병과 관련된 약봉지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진 않았지만 8일쯤인 걸로 추정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를 누군가가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향후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아 사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2달 전 전망보다도 8조 원 넘게 더 거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323조 4천억 원이라고 오늘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수 역시 1년 전 같은 달에 17조 7천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은 최소 34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정부가 예측한 국세 수입 314조 3천억 원보다는 27조 원, 본 예산 때보다는 59조 원 정도 많은 액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달 전 예상한 초과 세수 규모 19조 원과 비교해도 8조 원 넘게 빗나가게 됐습니다. 세수 축의 오차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정부는 수출입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들었습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 정책관은 연말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도 늘어난 데다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경제 회복이 강해져 초과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거치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 제출 기간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며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내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7% 상승하면서 거의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 사태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를 찍었습니다. 6.8%를 기록했던 11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고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7%대로 올라섰습니다. 중고차와 식료품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 사태 지속이 물가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he pandemic itself has and continues to disrupt the supply chain. And so when you have an elevated level of demand, but the supply can't keep up, that is a recipe for price increase.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서인데 격리자가 급증해 미국 전역에서는 일할 사람이 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ou're already starting to see some renewed shutdowns at some of those factories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in Asia because of the Omicron variant. All that does is kind of feed through yet another wave of supply chain disruptions.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작업은 더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 새벽 한울 원전 5호기가 자동 정지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한울 원전 5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지역 사무소를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보내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는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정지에 따른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부 미용이나 관절 건강을 위해서 콜라겐 제품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효능이 입증되지 않거나 성분 절반이 당류인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콜라겐 식품입니다. 피부 노화를 막고 관절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데다가 분말이나 젤리 형태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콜라겐 식품 20종을 조사했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용량의 절반가량이 당류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성분 정보에 실제와 달리 당류가 거의 없다고 표시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한 개 제품만으로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뇨 1일 섭취 권장량의 20% 이상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콜라겐 분말이나 젤리는 일반 식품입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9개 제품이 일반 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콜라겐 제품 판매사에게 사실과 다른 광고 문구와 영양성분 표시를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군인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한 여고생의 위문 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자매 결혼을 맺은 해당 학교가 학생들에게 위문 편지를 강요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편지 내용에까지 이어진 건데요. 여고에서만 이뤄지는 위문 편지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군인 아저씨께 드리는 편지. 어릴 때 학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숙제처럼 집으로 가져가서 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부터 나라를 지켜줘서 참 고맙습니다.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도 정성껏 썼고요. 열심히 꾸미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들이 계시는 전방은 우리가 있는 이곳 후방보다 날씨가 훨씬 춥다면서요?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도 없던 때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그 편지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죠. 그렇게 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 195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1988년에 공식적인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에 무성의한 편지들이 많아서였다죠. 자, 이런 식의 편지라면은요, 받고 나서도 기분이 나빠졌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각종 대회들을 통해서 또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단체 편지를 써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위문 편지가 논란입니다. 서울의 한 여고에서 자매 결혼을 맺은 군부대 장병들에게 보낸 편지라는데요. 공책을 찢어서 썼습니다. 군 생활 힘드시냐?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라고 적혀 있죠. 자신도 고3이 돼서 힘든데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한다. 눈이 오면 열심히 치우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친구 부탁을 받고 이 편지를 올렸다는 작성자는 대부분 예쁜 편지지에 좋은 말을 받았는데 혼자서 저런 편지를 받아서 친구가 속상해했다더라. 차라리 쓰지 말지 너무하다라는 반응을 덧붙였습니다. 군인들 커뮤니티에도 아침부터 해당 편지로 떠들썩했다. 복무하는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는데 힘이 빠진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고요. 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편지가 작성된 학교는 한 군부대와 자매 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2시간 동안 위문 편지를 쓰도록 했다죠. 편지를 쓰면 학교가 1시간 봉사 활동으로 인정을 해줬다는데요. 모든 학생이 강제로 쓰게 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 학생의 조금 표현상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 방침에 대한 불만이 편지 내용으로 이어졌고 그런 편지는 극히 일부였다. 오히려 정성껏 쓴 편지도 많았다는 게 학생들 얘기입니다.
2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쓰고 꾸미고 그림도 그리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명 애들이 이렇게 막 쓴 거가 화제가 되고 저희는 좀 억울한 심정이 제일 커가지고요. 하지만 그런 화를 왜 애꿎은 군인에게 푸느냐? 최소한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지 않냐는 이런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고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위문 편지를 금지해달라는 겁니다. 편지를 쓴 학생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 모르는데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위로하는 편지를 억지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학교 측 위문 편지 작성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첫 인사를 포함해서 호칭, 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이런 것들 담겨 있고요.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은 피하고 특히 학번, 성명 등 개인정보 기재는 금지입니다. 개인정보 노출 시에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사항에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의사항까지 배포해가면서 학생들에게 군인 위문 편지를 쓰게 했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한편 해당 학교는 위문 편지 쓰기 행사와 관련해서 무리가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최근 저수지에서 얼음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얼음 두께가 다를 수 있는 데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기도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소방구조대원이 긴 막대기를 이용해 물에 빠진 남성의 구조를 시도합니다. 뒤이어 도착한 구조대원이 밧줄과 구명 튜브를 던지고서야 남성은 가까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에서 얼음 낚시를 하던 2명이 갑자기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면서 20분 만에 구조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음 낚시를 하시던 도중에 얼음이 깨지면서 그 안으로 빠져서 도착했을 때는 이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셔서 최근 계속된 한파에 언뜻 보면 저수지 전체가 고르게 얼음이 언 것처럼 보이지만 위치에 따라 얼음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바닥이 단단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겨울철이라고 해도 낮 최고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갈 때는 얼음이 쉽게 깨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직접 구조한다고 바로 접근했다가는 구멍 가장자리에 얼음이 깨지며 함께 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부터 하시고 본인이 들어가서 직접 구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나뭇가지 등 그 도구를 활용해서 그렇게 구조를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특히 혼자 물에 빠졌을 경우에 얼음이 단단히 언 곳을 찾아 다리를 먼저 올린 뒤 옆으로 구르거나 기어서 이동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지난해 4월 평택 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단독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선고하고 이들 4명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동반 하락하며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대량 매도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39포인트 하락한 2962.09에 코스닥은 8.08포인트 내린 983.25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에도 기관과 개인의 매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내린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5%대 하락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가 사흘 만에 하락 전환하며 4% 넘게 내렸고
최근 자사주 매입으로 오름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이 5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방산주가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제재 단행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고 LG전자와 LG이노텍이 전기자동차의 부품 공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내린 1,187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3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영하 7.5도로 시작했는데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가 될 전망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밤까지 호남과 제주로는 눈이 내릴 수 있겠는데요. 호남 서해안에 1에서 5cm, 호남 동부 지역에서 1cm 미만이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려서 쌓일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 경보로 강화됐고요. 서울에서도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안가와 강원 산지, 제주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들면서 한번 불이 나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1도, 철원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도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대구가 영하 8도, 진주 영하 9도, 대전도 영하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0도, 대전 4도, 부산 7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에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중부지방과 전북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